동학 농민혁명 1894년 갑신정변부터 10년 딱 뒤입니다. 10년 뒤에 사실 그 사이에 일본은 갑신정변 때 청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외교적인 초점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거다. 그건 영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신정변 때 일본이 청국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국에 대비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청국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신식 무기들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육군으로서는 최강이었던 독일의 육군으로부터 군사교관을 요청을 해서 군사교관이 와서 일본 육군을 육성하게 됩니다. 근대화시키는 거예요. 군대를 근대화시키고 해군은 영국으로부터 함선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건조해서 또 해군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일본이 착착 군사적 근대화를 진행하는 그 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이고 그 외교적인 이 상황에 있을 때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학정을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당시에 그 권문 세도가였던 풍양조씨의 그 세력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전봉준 있죠, 그죠?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백성을 대표해서 군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부군수가 안하무인이죠. 자기는 권문세도가의 일족이고, 그러니 백성을 한다고 하는 전창혁이를 이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하진 않았지만 곤장을 때려서 장독이 올라가지고 며칠이 안 지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전봉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시 전봉준은 이 고부와 그 주변에 있는 천도교 접주였어요. 천도교는 그 포가 있거든. 이 포접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포교의 그 하나의 단위였어요. 포교의 단위였는데 그 중에 이 지역의 접주였습니다. 접주였는데 이 전봉준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근데 그 죽음이 단지 그냥 개인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조병갑의 학정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이게 이제 고부봉기, 고부밀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1894년 1월 10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이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을 해서 조병갑의 학정이 중앙정부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핵사를 보내는 거예요. 안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에서 백성을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탐관오리가 있으면 그 탐관오리에 벌을 주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안핵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안핵사 이용태가 이 사람이 아주 만행을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학군들 또는 그때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잖아, 공비. 그런 도적들을 비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동비라 불렀어요. 이 동비들, 이 도적대라는 거야. 동학교도들을 동비라고 부르고, 이들을 주모자를 잡아서 곤장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백산봉기가 이제 제1차 봉기 또는 백산봉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읍에 가보면 백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평선이 있는 데입니다.
이게 아주 야트막한 언덕이야. 근데 언덕인데 그 주변은 산이 없으니까 그 정도도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말이 이 사람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흰 띠를 두르고 있죠. 그죠? 당시에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르는 띠였겠죠. 그래서 서면 백산인 거예요. 동학농민군의 무기가 대부분이 죽창입니다. 죽창이니까 앉으니까 대나무 산처럼 보여서 죽산이다. 그러니까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 2,000명 남짓 전후되는 농민군이었어요. 그리고 백산 봉기를 일으킵니다. 1월 10날 봉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첫 전투가 벌어지는 게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벌어지는데 이 황토현에서 전투는 이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관군은 어디냐면 이 전주성에 있는 관군이었어요. 전주성에 있는 관군과 이제 근데 이때 이 진압군이 여기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경군은 이 경군이라 그래요. 전주 관군, 전주성 관군, 그 사람들은 지방군대. 경군은 중앙군대. 중앙에 있는 군대는 이제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무기도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전주를 지키는 전주 관하 관군이 자기들이 전주 지방에서 일어났던 밀란을 진압을 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문책당할까봐 봉을 세우고 싶어서 황토현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주에서 경군이 내려오도록 기다렸다가 같이 진압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거가 이 황토현 싸움에서 아주 가볍게 전주 관군을 무찌릅니다. 전주에 있는 관군, 지방군은 무기도 그렇게 뭐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가 서로 변변치 않은 상대라면 이게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쪽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적으로 우세한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쯤 이제 이 경군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싸움을 벌이지 않고 동학농민군이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하면서 경군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 남하를 하는 이 상황에서 경군이 동학농민군을 쫓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남하를 하다가 동학농민군이 나주에서 갑자기 북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리고 이 경군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군이 당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전략을 이 전봉준 장군이 녹두 장군이라 불렀던 전봉준 장군이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황토현 싸움에서 빼앗은 정북은 우리가 아는 삼지창 같이 이 당파라 그래, 당파. 이 무기가 또 하나 있고 또 이제 정부군으로 뺐었거나 아니면 민간들이 갖고 있는 이걸 화성총이라 그럽니다. 새끼줄을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발사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새끼줄 불을 이렇게 탁 붙이면 탄환이 쫙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이 발사 시스템인데 입구 쪽에다가 총알을 집어넣고 이게 장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발사를 한 발을 쏠 때마다 시간이 꽤 걸리는 불편한 총입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길어봤자 100보. 그러니까 한 보를 보통 70cm로 보거든요. 100보니까 어느 70m? 그 정도 되죠. 그죠? 70m밖에 안 돼. 100m가 안 돼. 100보밖에 안 돼. 70m 바깥에서 누군가가 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닭을 키우는 장태라고 하는 망태. 대나무로 엮은 망태. 이 망태가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동학농민군에게. 이와 같은 장태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닭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습니다. 숨어서 정부군의 아주 성능이 좋은 총을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장태에다가 총알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닭이 있으니까 닭에 맞으면 뚫고 나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 뒤에 은폐물로서 삼아서. 그러니까 민중이 생각해낸 무기였습니다. 예, 대단한, 이걸 이제 전봉준이 참모들 또는 농민군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걸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군의 무기는 딱 척 봐도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게 독일제 이 마우저 소총이라고 그래요. 딱 이렇게 외제처럼 보이죠, 그죠? 이 마우저 소총은 이 장입부를 보시면 이거는 후장식입니다. 앞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따로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탄약부가 있고 그 다음에 탄환, 앞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관통하는 그렇게 하나의 총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장입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화성총은 하나를 장입을 해서 발사할 동안 이 총은 30에서 4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거리가 한 2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총은 70m인데 이거는 150m 앞에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게트링 기관포입니다. 이 게트링 기관포가 사실은 인류가 사람을 가장 많이 살상한 무기입니다. 핵폭탄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많이 살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을 상대로 싸워서 여기 보면 4월 23일 날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이깁니다. 정부군을 대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주에 4월 27일 4일 만에 무혈 입성합니다. 무혈 입성하니까 그때 우리 중앙정부가 청국에 이 동학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출병을 요청하고 청국이 딱 상륙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외국 군대가 이렇게 출병을 해서 주둔을 하기 시작하니까 농민군이 이게 빌미가 돼서 우리가 동학 농민군의 이와 같은 군사적 행동이 빌미가 돼서 여기가 외국군이 주둔하면 안 되겠다고 싶어. 그래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일본군과 청군이 상륙하자마자 집강소를 설치하고 화약을 맺어요. 그리고 스스로 동학농민군을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청국과 일본군이 이제 물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고종은 동학농민군하고 화약을 맺었고 자치정부인 집강소를 전라도 일대에 설치를 하는 것을 허락을 했으니 일본군과 청국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청국은 이제 물러가려고 이제 뭔가 제스처를 취했는데 일본은 10년간 청국을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지 않죠. 바로 인천에서 진군에서 한성으로 들어가서 궁궐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거는 동학농민군들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제2차 봉기를 삼내에서 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가 삼내 있죠, 그죠? 삼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내에서 이쪽쯤이 여기가 이제 우금치입니다. 삼내에서 이제 봉기를 해서 위로 갔을 때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 정부군뿐만 아니라 일본군 연합군이 동학농민군을 같이 맞아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갖고 있던 무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우금치 전투를 그린 상상 그림인데 여기 일본군은 딱 이렇게 도열해 있죠. 밀집으로, 그죠? 여기에 무라타 소총으로 이렇게 발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가 뚫리면 그 다음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 기관포, 게트링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금치 전투에 패배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은 완전히 그 대오가 흐트러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주 소규모 무리들만 있으니까 이런 뭐 제대로 된 체계화된 군대에 의해서 그 소규모 무리는 뭐 금세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혁명이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동학농민 혁명이 진압되는 것과 거의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어지죠. 풍도해전이 먼저 있습니다. 풍도는 여기 보면 풍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풍도에서 보통 그 청일전쟁을 연구하는 사가들에 의하면 이 풍도해전이 가장 최초의 전투다. 이 청일전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도해전은 이 아산만에 청국군이 주둔하고 3,000명 정도가. 근데 이 인천에 제물포에 일본 군대가 한 3,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청군은 혹시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원을 해달라. 그래서 정원군을 보내서 이렇게 파견해 가는 과정이었고, 일본 군대는 자기 여긴 상륙 군대를 엄호하기 위해서 해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청군임을 발견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군의 그 공격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청국 군대는 청일전쟁에 투입이 된 청국 군대는 청국 군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양군벌입니다. 그러니까 이홍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북양군벌이에요. 거국적으로 일본과 싸운 게 아니고 청국 중에서 북양군벌과 일본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북양군벌의 우두머리인 이홍장인데, 이홍장이 자기 군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군사력이 피해를 입으면 청국 안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세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인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군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군대지만 세력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예요.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함대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 군대랑 10년 동안 절치부심한 군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기 수준으로 보면 청국군이 일본군보다 우세했거나 대등했어요. 일본군이 월등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로는. 게다가 이 풍도해전은 이 청국군대가 그러니까 일본군의 이 출현을 예측하지 못. 물론 근데 군대가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일본 군대 그 적군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모르죠. 하지만 나타나면 전투에 돌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국 군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출현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면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투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딱 청국군을 발견하자 일본군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위하고 있던 전함을 먼저 격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배 하나는 피격을 시켰고, 그 배가 도주하다가 자초돼서 침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증원군 1,500명. 1,500명이 그 실려있는 그 배는 청국 군대가 영국으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그래서 영국 깃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 깃발이 있는 배를 일본군이 공격하면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배의 소속은 청국 군대예요. 청국군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일본 그 전함의 함장이
도조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이순신의 하객진을 응용을 해서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울산 앞바다에서 다 격침시켜 버리는 도조 헤이하치로 장군이 그 상선을 침몰시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침몰시키고 나서 영국, 그러니까 청국군이 아닌 선원들만 구조를 합니다. 배에서 건져줘요. 그러니까 1,500명은 물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기관총을 거치하고 그 배에다가 난사를 해버려요. 대부분이 수장이 되고 200여 명은 이제 이렇게 표류를 하는 거죠. 바다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그래서 뭐 이틀인가 뒤에 프랑스 배가 그 청국 군인들을 이렇게 구조하는 20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500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풍도해전. 3일 뒤에 성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청국은 한 3,000명 정도 군인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주둔했기 때문에 이미 요새화했어요. 일본 군대는 여기서 남하를 했어요. 인천에서 남하를 했어요. 이렇게 남하를 하는데 이 아산을 넘으려면 안성강이 있어. 안성강. 그 평택 안성 쪽에 안성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넘어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보급품을 잃어버렸어요. 도하를 해야 되니까 강을 건너야 되잖아. 근데 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뗏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또는 나룻배 같은 걸 징발을 해서 빼앗아서 타고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많은 보급품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장이 돼버린 거죠. 물에 빠뜨리거나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 꽤 많이 육체적으로 체력을 고갈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대결을 하고 이 청국 군대는 보급도 잘 돼 있고 잘 요새화되어 있는 데 있고 생고생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고갈된 일본 군대가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보급도 부실해. 근데 전투가 벌어졌어. 근데 3시간 만에 청국 군대를 깨버립니다.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건조해서 또 해군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일본이 착착 군사적 근대화를 진행하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이고 그 외교적인 이 상황에 있을 때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학정을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당시에 그 권문 세도가였던 풍양조씨의 그 세력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전봉준 있죠, 그죠?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백성을 대표해서 군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부군수가 뭐 안하무인이죠. 자기는 권문세도가의 일족이고, 그러니 백성을 한다고 하는 전창혁이를 이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하진 않았지만 곤장을 때려서 장독이 올라가지고 며칠이 안 지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전봉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시 전봉준은 이 고부와 그 주변에 있는 천도교 접주였어요. 천도교는 그 포가 있거든. 이 포접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포교의 그 하나의 단위였어요. 포교의 단위였는데 그 중에 이 지역의 접주였습니다. 접주였는데 이 전봉준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근데 그 죽음이 단지 그냥 개인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조병갑의 학정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이게 이제 고부 봉기, 고부 밀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1894년 1월 10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이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을 해서 조병갑의 학정이 중앙 정부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핵사를 보내는 거예요. 안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중앙 정부에서 백성을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탐관오리가 있으면 그 탐관오리에 벌을 주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안핵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안핵사 이용태가 이 사람이 동학 농민혁명 1894년 갑신정변부터 10년 딱 뒤입니다. 10년 뒤에 사실 그 사이에 일본은 갑신정변 때 청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외교적인 초점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거다. 그건 영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신정변 때 일본이 청국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국에 대비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청국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신식 무기들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육군으로서는 최강이었던 독일의 육군으로부터 군사교관을 요청을 해서 군사교관이 와서 일본 육군을 육성하게 됩니다. 근대화시키는 거예요. 군대를 근대화시키고 해군은 영국으로부터 함선을 사들이거나 그러니까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 2,000명 남짓 전후되는 농민군이었어요. 그리고 백산봉기를 일으킵니다. 1월 10날 봉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첫 전투가 벌어지는 게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벌어지는데 이 황토현에서 전투는 이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관군은 어디냐면 이 전주성에 있는 관군이었어요. 전주성에 있는 관군과 이제 근데 이때 이 진압군이 여기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경군은 이 경군이라 그래요. 전주 관군, 전주성 관군, 그 사람들은 지방군대, 경군은 중앙군대. 중앙에 있는 군대는 이제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무기도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전주를 지키는 전주 관하 관군이 자기들이 전주 지방에서 일어났던 밀란을 진압을 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문책당할까봐 봉을 세우고 싶어서 황토현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주에서 아주 만행을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학군들 또는 그때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잖아, 공비. 그런 도적들을 비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동비라 불렀어요. 이 동비들, 이 도적대라는 거야. 동학 농민들을, 동학 교도들을 동비라고 부르고 이들을 주모자를 잡아서 곤장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백산봉기가 이제 제1차 봉기 또는 백산봉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읍에 가보면 백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평선이 있는 데입니다. 이게 아주 야트막한 언덕이야. 근데 언덕인데 그 주변은 산이 없으니까 그 정도도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말이 이 사람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흰 띠를 두르고 있죠. 그죠? 당시에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르는 띠였겠죠. 그래서 서면 백산인 거예요. 동학농민군의 무기가 대부분이 죽창입니다. 죽창이니까 앉으니까 대나무 산처럼 보여서 죽산이다.